지난 일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그때 뭐 했더라면, 그때 다른 걸 했더라면, 그때 다른 걸 선택하고 뭐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지역에 가고 그랬더라면 그런 후회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이렇게 나름 잘 살아왔다, 그래도 이만하면 됐지, 이렇게 해서 지금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더 어려워지지 않으면 않아서 다행이다 라는 두 가지 이제 생각이 같이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 거죠. 너무 이렇게 잘못 살아왔다 라고 하면 삶이 너무 우울하고요. 그만하면 다행이고 지금 이 정도면 훌륭하지, 참 대단해 라면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지만, 지금 또 이렇게 변화나 개혁이 되지가 않죠. 지금도 나이가 또 먹었어도 계속 이렇게 사회는 변화를 요구하고 또 변화해야지 나 자신도 이렇게 자꾸 바뀌어야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요. 국가도 좀 그래요. 국가도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잘못한 것도 있고 잘해왔어요. 잘해왔다고만 생각하면 변화를 추구하지 않을 수 있죠. 잘해왔으니까 변화하지 않아도 이만큼 됐잖아. 근데 사실 우리가 잘 될 때는 뭔가 커다란 큰 선택을 했을 때 그때 성장을 했던 거거든요. 노력을 하고. 지금은 과연 노력하고 있나? 우리도 공부한다고 막 이렇게 대학에 좋은 대학 가려고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노력해서 좋은 대학 간 거잖아요. 힘들게 노력해가지고. 또 이렇게 회사에 취업하는 것도 힘들게 공부해서 취업을 했잖아. 또 승진하는 것도 힘들게 해서 승진하고, 이만하면 됐어 하면서 살아왔지만 사실은 우리가 더 나아지려면 굉장히 노력을 해서 더 나아졌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 이제 은퇴를 하고 그런 것도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이제 노력해서 더 행복해지는, 더 이렇게 넓어지고 커지는 것은, 그런 법칙은 나이가 먹어도 똑같거든요. 나이가 드셨어도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몸이 움직이기 싫어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챙겨 먹는 것도 더 잘 챙겨 먹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잘 안 돼도, 아이, 성남동 갔더니 전부 다 젊은 애들밖에 없어. 내가 낄 자리가 아니야. 그래도 성남동 더 자주 가고 봉사하는 게 힘들어도, 어울리는 게 잘 안 되고 몸이 잘 힘들어도, 그래도 허리 아파도 아야 하면서 봉사하고, 뭐 이렇게 힘들어도 사람들하고 갈등해도 아이씨 아이 지긋지긋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갈등이 있어도 그래도 극복해야지 해서 또 이렇게 사람과의 갈등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고 모임을 갖고 이렇게 해야지 이제 그걸 넘어서야지 나의 행복감도 커지는 거죠. 1866년에 병인양요가 있었죠. 외국 함대가 와서 우리나라에게 개항을 요구했어요. 일본에도 비슷하게 1853년에 똑같이 다른 외국 함대가 와가지고 개항을 요구했어요. 그냥 개항 요구한 게 아니고요. 대포로 팡팡팡 쏴대면서 문 열어라 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때 두 나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되죠. 그때 당시에 외국의 함대의 함포들은 정말 1km, 2km 날아가서 정확하게 포격을 하는 그 정도의 굉장히 이렇게 위력이 셌고,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대포 해봐야 꼭 가지도 않아. 그냥 100m 앞에서 뚝 떨어져서 조그만하게 터지고, 총이라 해봐야 뭐 우리나라 화승총 썼잖아 그 당시에. 일본도 역시 총 해봐야 그렇게 우리나라보다 좀 나았어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853년에 일본의 장수는 성을 지키던 그 해안을 지키던 장수는 정부에 보고를 하죠. 우리가 도저히 화력에 전력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결정은 개항을 하게 됐죠. 물론 한 대 맞고 개항하는 거예요. 그냥 개항하지 않고.
그리고 나서 메이지 유신을 일으켜서 일대 대변혁을 일으켰고, 우리나라는 대원군이 그 소식을 듣고는 무시해버리죠. 위정척사해서 우리는 우리 것을 그냥 지키겠다, 문을 열지 않겠다 해서 사람 많이 죽고, 그 이후에 강제로 이제 나중에 강화도 조약으로 강제로 개항이 되는 그런 꼴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20, 30년이 흘렀고요. 1893년 4년 동학혁명, 동학운동이 일어났을 때요. 일제가 자꾸 우리나라를 침략을 하고자 하는 야욕이 막 한참 보일 때죠. 그때 농민들이 그 반란이라고 해야 되나? 쿠데타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뭐 반란을 일으켰어요. 농민들이 밀란을 일으켰죠. 처음에는 정부의 문제가 잘못됐다, 개혁을 요구하면서 반란을 했는데, 나중에는 일본하고 청나라가 한 꼴을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큰일 났다 해서 이제 그 일본과 청나라 물러가라라는 그런 걸로 2차 이제 동학혁명이 일어나죠. 그때 일본에는 말리타 소총이라고, 처음엔 영국의 그 총을 수입했다가, 영국의 총은 크고 일본인에게 맞질 않아요. 그걸 개조를 해가지고 일본인에게 맞게 소총을 말리타 소총으로 바꿨는데요. 이 소총은 1분에 50발이 나가는 소총이고요. 우리 동학혁명에 그 대부분 낫이나 뭐 이렇게 곡괭이 갖고 있었지만 총을 들고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화승총 들고 있었어요. 화승총은 서서 쏴야 되고요. 그리고 화약은 쏘는 건 뭐 이렇게 누워서 쏠 수 있는데, 일단 서야 돼. 왜냐하면 화약을 넣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2, 3분 정도 걸려요. 화약 넣고 이렇게 한 발 쏘려면 2, 3분 한번 펑 쏘. 2, 3분 한번 쏘는데, 일본 말리타 소총은 1분에 50발을 1분에 50발 더더더더 이렇게 해요. 동학혁명 때 죽은 사람이 3만 몇천 명이라고 그러죠. 정말 그때 많이 죽었어요. 그때 일본군은 1명 죽었다라고 그래요. 1명. 그냥 이제 학살이지, 정도면 이제 우리들 옛날에는 임진왜란은 의병이 통했어. 그래도 우리가 이제 좀 전력이 약해도 어쨌든 활과 이렇게 곡괭이하고 낫 이런 걸로 겨우겨우 힘들어도 이렇게 통했는데, 임진왜란하고 많이 다른 거죠. 이제 1분에 50발 나가는 더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문을 닫고 있으니 다른 거 개혁되는 게 하나도 없고 더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었고, 일본은 그 사이에 메이주신을 통해서 요시다 쇼인이라고, 이제 지금 아베 총리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본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요시다 쇼인은 일본 신사에 가면 가장 좋은 자리에 모셔져 있는, 역대 천황도 아니지만, 요시다 쇼인은 190명인가 90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이 제자는 메이주신 때 한 반 정도는 죽고요. 반 정도는 메이주신에 성공해서 유럽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정부의 요직을 다 차지하죠. 그 중에 니토 히로부미도 그 중에 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일본을 개혁을 하게 되는데, 개혁을 할 때 민간에서 굉장히 많은 저항이 있었어요. 개혁이라는 게 저항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왜 어떤 저항이 있었냐면, 메이주신을 단행하고 나서 주로 농업에서 산업혁명 쪽으로, 그러니까 산업 기반을 키우는 공장을 많이 짓고 뭘 제조업을 하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거의 대다수였는데, 농민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대부분 산업시설에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농민들의 반란이 만만치 않았어요. 밀란들이 여러 번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산업에 투자를 했는데, 그게 다 이제 요시다 소인의 그 사고, 요시다 소인의 제자들이 요시다 소인의 그런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밀어붙인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일본이 제국주의가 된 거고, 나중에 지금까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이제 35년 동안 강탈되고, 근데 요시다 소이는 일본인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인물이지만, 우리도 마땅히 참 대단한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만, 반대로 그렇게 이제 개혁을 하고 하는 것은 좋았는데 그 밑바탕에는 제국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처럼 우리 일본인들이 서로 대동단결해서 조선을 넘어서 조중국 대동아 이렇게 사상, 제국주의적 사상을 펼친 게 요시다 소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시다 소인을 싫어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왜냐하면 왜 요시다 소인 때문에 우리가 침략을 당하고 이래 됐으니까. 하지만 분명히 존경해야 될 부분은 존경하고 싫어야 될 부분은 싫어하고 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메이주시는 교육혁명이었고요. 또 산업혁명이기도 해요. 일본의 산업혁명이죠. 영국이 산업혁명이 18세기 말에 이루어졌는데요. 물론 그 전부터 영국은 점점 강성해졌어요. 그렇지만 프랑스나 이쪽 그 대륙 지역에 비해서는 사실 네덜란드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좀 처진 나라였거든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영국은 비가 많이 오니까 주로 하는 일이 뭐였냐면, 뭘로 먹고 살았냐면, 거기 양이 그렇게 많이 자란대요. 그래서 양털을 깎아가지고 대륙에 수출하는 그걸로 이제 많이 먹고 살았대요. 그러다가 영국 의회에서 이게 우리가 계속 그 가장 밑바탕 1차잖아요. 남겨먹는 게 별로 없어. 원재료니까. 그러지 말고 수출을 하려면 양털로 수출하지 말고 한번 가공을 해서 수출하라고 의회에서 법을 아예 제정을 했어요. 양털을 그냥 나가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실을 만들고 뭘 하는 그 1차 그 대륙에서 배워와가지고 겨우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얼마 시간이 지나자 인도를 점령하게 되잖아. 인도를 점령했을 때 인도에 면직물이 막 들어왔어요. 인도 면직물이 막 들어오니까 이제 양털 장사가 안 되는 면직물 때문에 그래서 면직물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리게 되고요. 또 그 나중에는 풀어서 이제 면직물을 가공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증기기관 이런 게 나오게 돼요. 기계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걸 직조를 면직물을 잘 짜기 위해서 이렇게 갖고 온 그것들 직물들을 잘 제조하기 위해서 실을 잘 해서 천을 만들기 위해서 그때 처음으로 대량 생산의 기계들이 막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걸 보고 이제 1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증기기관도 사실은 영국 의회에서 증기기관의 이제 그 특허가 만료될 시점에 왓튼이 이제 그 자기 독 개발을 해야 돼. 이래저래 해가지고 영국 의회에서는 그거를 특허를 20년 연장을 시켜줬죠. 그 사이에 이제 증기기관이 발달하게 됐고 역시 영국이 그걸로 인해서 이제 세계에서 가장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유명해지게 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정부에서 개혁을 주도해가지고 의회에서 개혁을 주도해서 보호무역주의를 한 거죠. 지금이야 이제 이 시대에는 보호무역주의가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정부 주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일본도 정부 주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나라도 위정척사하면서 위정척사하면서 개항을 하지 않은 이게 정부가 잘못한 거잖아요. 보면 미국은 그러면 어떻게 산업혁명을 했냐면 미국은 남북전쟁을 했잖아요. 남북전쟁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주로 이제 남쪽에 있는 그 면화들 이런 것들을 다 유럽으로 수출하게 되는데 남북전쟁이 끝나면서 유럽 수출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면화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배워와가지고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걸 가공을 해서 유럽으로 파는 그런 식으로 해서 산업 육성이 되고 농업 국가에서 산업 국가로 이제 바뀌게 됐죠. 역시 정부 주도로 그렇게 해서 미국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던 그런 것입니다.
그때 이제 제대로 흐름을 타지 못하고 이렇게 그런 흐름에 대열에 끼지 못한 그런 나라들은 나중에 식민지가 되거나 지금도 이제 중진국이나 후진국에 전락돼 있고 그 흐름을 다 타서 개항을 잘하고 서로 연결해서 어, 산업화를 이룬 나라들은 성공하고 그랬죠. 우리나라는 좀 특이한 케이스죠. 지금이 참 중요한 시기라고 누구나 다 말을 하죠. 우리나라도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대처하는 게 세계에서 후진국처럼 대처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몰라요, 지금.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의 제일 중요한 건 연결이에요. 연결. 어떻게 연결되느냐? 기계와 인간, 인간과 인간의 연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생각하면 돼. 나랑 내 차랑 연결하고, 나랑 내 집이랑 연결하고요. 또 뭐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연결하는 걸 알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알고리즘을 만들어내고 연결을 시켜주고, 또 인공지능만이 4차 산업혁명은 아니에요. 또 의료혁명도 있어요. 내 몸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또 병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해결하느냐, 역시 4차 산업혁명에 들어가는 의료혁명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는 것에 꽤 많이 늦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그런 4차 산업혁명을 대응하는데 1, 2등 이렇게 등수를 매겼는데 우리나라가 15등을 했어요. 근데 15개 나라에서 15등인 거야. 15개 나라를 조사했는데 15등 한 거고요. 좀 더 조사해서 2016년인가 17년도에 다시 또 계산했는데 그때는 28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나 태국보다 밀렸다니까요.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게 말레이시아, 태국보다 못하다니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아니라고. 준비가 안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너무 이렇게 안일하게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역시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개인도 남이 준비하지 않는다고 나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역시 개인도 점점 루저가 되고 그래요.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가 정부 주도로 교육도 빨리 혁명을 이렇게 어제 바칼로레아라고 일본에서는 교육혁명을 지금 교육개혁을 단행하고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교육개혁 되지 않고 또 산업개혁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지금 굉장히 정체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들 알죠. 다들 경제가 문제야라고 하고 있고 또 투자할 곳이 없으니까 부동산으로 자꾸 하려고 하고 그런 이유가 가만 보면 산업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동차에 더 이상 투자하기 어렵잖아. 삼성에다 지금 투자하기 더 어렵잖아. 삼성은 이미 많이 올라와 있고 자동차는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이외에 다른 데 투자할 건 할 게 없어요. 다른 것이 많이 성장을 해야지 거기에 인력이 투입이 되는데 다른 데 성장이 없으니까 인력이 투입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취업 자리가 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렇게 그냥 노동 현장에 그냥 현장 일용직을 할 수는 없잖아.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데 지금은 참 어려운 상태가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로봇에 준비되어 있거나 아니면 사물 인터넷에 준비되어 있거나 그런 기업들이 우리도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그런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들이 성장을 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크게 이제 이렇게 하고 있었다면 그럼 우리도 굉장히 빠르게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가 될 텐데 지금 삼성 말고 LG 말고는 없어. 그게 네이버도 지금 이상해졌잖아. 지금 네이버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겠어요? 이상해졌다. 카카오톡도 미래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다 카카오톡 하지만 지금 10대 애들은 카카오톡을 안 해요. 10대 애들은 페이스북하고 인스타를 하지
카카오톡을 안 한다니까요. 유튜브나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게 아니잖아.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가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변화를 이끌어내서 거기에 일자리들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죠. 그러니 이제 이 답답한 상황이 계속 있는 거야. 뭐예요, 그거는? 아니요. 성불하세요.